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문의 팡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박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규제 완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가 지금 이제 엄청 빠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규제 완화의 속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기가 상승했을 때는 규제 정책을 펴고 또 이렇게 좀 하향시장, 특히 후퇴시장, 침체시장으로 이어지면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정책, 세제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거쳐야 되지만, 지금 특히 둔촌 아파트 요즘 그런 부분이나 작년 12월 달에 고가주택에도 대출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트렌드 자체가 규제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금융의 지원들이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데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금리의 2%대의 저금리에서 5%대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세입자 뭐 임차인의 문제들은 좀 정폭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 규제 완화, 지금 이제 교수님 뭐 저기 둔촌주공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부의 13대책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 일병구학이라는 이 시장에 회자되는 정도의 그 용어가 있듯이 너무 이제 속보이는 어떤 정책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13대책 이후에 약 이제 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2달 정도가 이제 이렇게 흐른 과정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거래량이라든지 주택가격이 회복됐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좀 미지수는 많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가수요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 위주라고 하지만 여전히 DSR 규제는 상존해 있고, 거래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보면은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여의도, 목동, 뭐 성수 또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본격적인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적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VB에 대한 어떤 사태들이 이제는 조금 더 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뭐 한시적인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규제 강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급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임을 잡지 못했다라는 어떤 책임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책은 양날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음엔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지금 전세 시장 및 월세 시장에 대한 임차인들을 위한 공급들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바로메터가 되는 그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의 바로메터가 되는 둔산주공에 대한 부분에 대책들이 나왔듯이 지금의
270만 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미분양 사태가 7만 5천 세대를 7만 5천 호가 늘어나고 있는 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금융위기의 한 11만 채의 미분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새집의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수요자 측이 수요를 조금 가수요가 아니라도 실수요를 부양하는 그런 부분의 정책과 공급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새집에 대한 니즈에 맞추는 그런 부분의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놓게 보면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돼 있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 40조 가까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차환하기 위한 부분으로 또 쓰여지지만 또는 이제 9억 미만의 어떤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또 주택담보대출 해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하는 어떤 규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어떤 빚내서 집사라라는 이 버전 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은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소득은 줄지 않는데 계속 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가게는 상당한 그 부채에 이 덫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땐 소비 둔화라든지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또 이 부동산 빚을 내서 사야 될지. 이제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종말을 구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투자를 해서 그것에 따르는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맞춰졌겠지만 지금은 이런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고 앞에 모두의 설명처럼 한 4년의 리세션의 가정들이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표현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관점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실제 어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임대사업자로서 관리하는 뭔가의 표준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은 지금 임대사 3법을 통해서 어떤 기본은 법 제도적인 측면은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삶의 질에 인컴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거에 관련된 코스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민간의 영역에서 조금 더 신축 또 소형 또 어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특히나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의 4%대 4% 중반대의 론을 고정금리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느냐라고 하니까 기존 높은 대출을 갚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갚았던 부분을 보면 지금에 있어서 어떤 정책 당국이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떠한 지금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소진이 돼야지 건설 경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돈을 빌리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금리에 해당되는 어떠한 대출 상품을 갈아타거나 이제 이런 데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매매라든지 거래량이 증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미미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네. 저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예. 왜냐하면 빅사이클을 보면 4년의 침체가 지금 겨우 1년 반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짧게는 2004년 말, 길게는 2005년 중반기가 되어야 향후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B2 개념에서의 부분들에 특히 연끌 투자분들이 지금 과연 향후 어떤 그 곡선을 그릴 것인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그리고 2%대가 4%, 5%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잠시 불을 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제 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뭐 모든 대출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GDP의 107% 가량 되는 한 186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금하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다 한다 그러면 GDP 한 170%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금융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계속 이제, 물론 대출을 이게 갈아타면서 이제 뭐를 하겠지만, 결국에 여전히 지금도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 가게는 디레버리징을 어떻게 해야지 이 어떤 지금의 이런 이 보릿고개 같은 이 험난한 시기를 좀 더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요, 교수님? 실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불경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어떤 학생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되죠. 라는 부분에 지금 레버리지하고 디레버리징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IMF 아시아 위기를 한번 겪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요번에 더블 딥으로 나타나는 코비드19와 지금 SVB의 사태들을 보면서 지금의 이 부분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우리가 예상하는 뱅크런 사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 주체들이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부동산 하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서는 부동산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부동산의 투자의 장기선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의 어떤 부채를 줄이면서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런 SVB 사태 이후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고 또 실물 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제 주체가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 한번 눈여겨봐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에 대한 어떤 디레버리징은 지금의 부채 규모를 줄이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되살아날 때 하나의 또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때문에 이 위기라든지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줄이기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교수님도 그렇게 이제 뉘앙스를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약간 이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면 실수요자들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많으시겠는데. 역발상이라는 말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여름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품도 팔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자기와 매치되는 실수요자 관점이라면 지금 30% 40%의 매매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조금 블라이트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반도체, 포칩 동맹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300조 이상을 새로운 생산 또 우리의 어떤 경쟁력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역량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한참 지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기회로서도 바라보는 해안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실수요자 관점이라면 지금 상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런 어떤 청약 제도의 당첨을 준비하는 것들도 실수요자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면 어떤 청약 제도라든지 또 어떤 발품을 팔아서 핵심 지역에 또 뭐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서울시 정책들을 보면 조망권이 주어지는 서울시 수변 공간들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핵심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레이트 한강에 조망권이 확보된 아파트들은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2, 30억이 될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어떤 위기를 좀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릿고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 즉,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교수님 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위기는 한쪽에서 또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데에는 끝없는 노력과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무리 멘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